저는 그날 식어버린 미역국 냄새를 맡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라지게 만든 사건이라고요. 2001년 4월 부산 해운대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저녁이었고 저는 늘 그렇듯 야근을 마치고 늦게 집에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님, 22층 한기태 씨댁이 이상합니다. 문이 안 열립니다. 한기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거든요. 해운대에 땅 좀 있다는 사람들은 다 그 집을 안다고 했습니다. 조선소 하청으로 시작해 부동산으로 돈을 불리고 끝내 해운대의 상징 같은 주상복합으로 들어간 노부부. 말 그대로 성공한 부자 노인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상하다? 저는 곧바로 현장으로 올라갔습니다. 22층, 복도 끝. 문 앞에는 이미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제부터 인기척이 없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전화도 안 받고 초인종도 안 누르시고 근데 문이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안에서 잠겼다고요? 네. 체인까지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문에 귀를 대고 안쪽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라디오 소리도, 사람 움직이는 소리도. 고급집의 특유의 정적 그게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강제 개방을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집안이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고 소파 위에는 접힌 신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침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침대는 매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도 급히 챙긴 흔적도 쏟아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식탁 위에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갓 끓인 미역국이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나 표면이 굳어버린 미역국. 밥그릇도 2개, 젓가락도 2벌. 그런데 설거지는 말끔했습니다. 싱크대는 마른 채로 반짝였고요. 식사를 하다가 사라진 겁니까? 경비원이 낮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식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밥 먹다 말고 아무 소리도 없이? 현관 쪽으로 가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신발장 안에는 외출용 구두가 그대로 있었고 운동화도 가지런했습니다. 슬리퍼 2켤레만 현관 매트에 놓여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셨다면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요. 저는 슬리퍼를 들여다봤습니다. 실내에서 신는 얇고 가벼운 슬리퍼였습니다. 바깥바닥을 딛기엔 너무나 허술한. 그때 제 머릿속에 아주 불길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어딘가 끌려나간 걸 수도 있다. 이 집은 고급 주상복합이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오려면 경비실을 통과해야 하고 엘리베이터도 카드가 있어야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흔적이 없다. 저는 즉시 CCTV부터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관리실로 내려가 영상을 돌렸습니다. 22층 엘리베이터 앞, 1층 로비, 정문 출입구, 지하주차장. 가능한 모든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면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날 아침 8시 12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한기태 씨와 윤복자 씨가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둘 다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한기태 씨는
잠옷 위에 얇은 점퍼만 걸친 모습이었고 윤복자 씨는 카디건을 걸쳤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두 분은 서로 손목을 살짝 잡고 있었는데 그게 애정 표현인지 아니면 몸이 휘청거려서 잡은 건지 애매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 CCTV로 화면을 바꿨습니다. 두 분이 내립니다. 몇 걸음 걷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없습니다. 정문으로 나가는 장면도 없고 지하로 내려가는 장면도 없습니다. 마치 1층에서 영상 속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실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정문으로 나가지 않게 만들었다. 혹은 로비 어딘가에서 바로 차로 끌고 갔다. 그날 우리는 1층을 전부 뒤졌습니다. 상가 화장실, 비상계단, 창고, 경비실 뒤쪽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건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외부 범인이 아니라 내부자를 먼저 봐야 한다. 실종 사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보는 건 기본입니다. 특히 재산이 얽힌 사건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기태 씨 부부는 부자였습니다. 평가된 자산이 120억. 해운대 상가 건물, 월세 나오는 오피스, 외곽 토지까지. 그 정도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만큼 큰 돈입니다. 저는 곧바로 자녀들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한기태 씨 부부에게는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장남 한준석, 유명 성형외과 원장, 차남 한도윤, 금융권 출신, 정치권에 발들인 사람, 막내 한재민, 시행사 대표.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장남은 흰 셔츠에 명품 시계, 얼굴은 침착했습니다. 차남은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들어오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막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손을 계속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남이 먼저 말했습니다. 전날 밤 10시쯤이요.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라 하셨습니다. 차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쯤입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빨리 끊으셨어요. 막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막내를 똑바로 봤습니다. 새벽에요? 몇 시였죠? 막내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2시 반쯤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 반에 부모에게 문자를. 왜?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몰아붙이면 사람은 방어적으로 굳어버립니다. 오히려 숨길 게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겉으로는 불안해하면서도 묘하게 같은 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라면 서로 탓하고 울고 난리쳐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같은 문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절대 자발적으로 사라질 분들이 아닙니다. 누가 데려간 겁니다. 그 말이 너무 또렷하게 맞아떨어져서 저는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미리 대사를 맞춘 건가?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CCTV를 다시 돌리고 주변 동선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금융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 한기태 씨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있습니다. 어떤 거래? 실종 전날 오후 5천만 원이 현금으로 빠졌습니다. 창구가 아니라 ATM입니다. 5천만 원. 노인이, 그것도 고급 주상복합에 사는 사람이 굳이 현금을 5천만 원이나 뽑는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움직였다는 건 누군가 계획을 실행했다는 뜻이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두 개의 장면이 겹쳤습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던 노부부. 그리고 실종 전날 빠져나간 5천만 원.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노부부를 이동시켰고 누군가가 돈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사건 기록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한다. 특히 돈을 손에 쥘 사람부터.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세 자녀의 이름 옆에 조용히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20년 넘게 사람들을 속일 만큼 얼마나 치밀하게 짜여 있었는지, 그리고 그 치밀함의 시작이 바로 그날 아침 1층 로비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층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1층에서 시작된 거였다. 다음 파트에서는 세 자녀가 왜 그렇게 같은 말을 했는지, 그리고 CCTV에서 사라진 47분이 누구의 손으로 지워졌는지 그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세 남매의 눈물을 보면서도 단 한 방울도 믿지 않았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앞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고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장남 한준석, 차남 한도윤, 막내 한재민. 검은 정장을 맞춰 입은 듯 단정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상하게도 정돈돼 있었습니다. 장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소에 해외 봉사를 꿈꾸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겼지만 어디선가 선한 일을 하고 계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해외 봉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외 봉사라니. 그런 얘기를 수사 초기 조사에서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차남도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갑자기 떠나신 건 아닐지. 그 말은 미묘하게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자발적 출국 가능성. 그들은 납치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실종이라는 단어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떠났을 가능성을 은근히 흘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여론을 유도하는 말이다. 막내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 연락만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다면 다 고치겠습니다. 그 장면은 방송을 탔습니다.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댓글에는 효자들이다, 부모 걱정하는 자식들이다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눈물은 있었지만 분노가 없었습니다. 절박함은 있었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진짜 부모가 사라진 자식이라면 서로를 의심하고 소리치고 무너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묘하게 단합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대본을 읽는 사람들처럼. 그날 밤 저는 아파트 이웃을 다시 만났습니다. 22층 옆집에 사는 이정숙 씨였습니다. 60대 초반, 이 집에서 10년 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형사님 사실은요.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밤 싸우는 소리가 났어요. 싸움이요? 네. 남자 목소리였어요. 크게 화를 내는 소리, 그건 안 된다고 그런 말이 들렸어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밤 11시 넘어서였어요. 텔레비전 보다가 너무 크게 들려서 음소거를 했을 정도예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부모님이 평화롭게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밤 큰 소리가 났다. 다른 사람 목소리는요? 젊은 남자 목소리 같았어요. 셋 중 하나일 거예요. 가끔 밤에 모이셨거든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세 자녀는 그 전날은 평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격렬한 언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싸움의 이유가 뭐였을까? 돈, 재산, 아니면. 저는 곧바로 차남 한도윤의 최근 행적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부산 지역구 정치 신인으로 출마 준비 중이었습니다. 후원회 결성 서류, 사무실 계약서, 선거 컨설팅 비용 지출 내역. 그리고 그 지출 내역을 보다가 저는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법무법인 태성 유산 분할 자물료. 날짜는 실종 사흘 전.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부모님이 실종되기 전에 이미 유산 분할을 자문받았다고? 그건 너무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장남 쪽도 살펴봤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병원의 확장 공사가 막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공사비 일부는 대출이었고 일부는 가족 차입금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막내 한재민의 시행사 역시 신규 프로젝트 부지를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계약금만 수십억. 세 사람 모두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돈을 안 주겠다고 한 건 아닐까? 그 무렵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했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 한기태 씨 명의의 공증 문서가 하나 접수됐습니다. 내용은 조건부 기부 약정. 수혜자는 부산의 한 청소년 자립 단체. 금액은 전체 재산의 상당 부분. 그 문서를 본 순간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졌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자식에게 다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식들이 알았을 가능성. 그렇다면 전날 밤의 싸움은 아버지가 번 돈은 자식들 것 아닙니까? 이웃이 들었다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다시 CCTV를 보러 갔습니다. 1층 로비 영상. 두 노부부가 내려온 이후 그 47분 동안의 동선. 그런데 관리실 직원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그 구간은 이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침 8시 15분부터 9시 2분까지 파일이 손상돼 있습니다. 손상? 네.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정확히 47분. 그 전후 영상은 멀쩡한데 그 구간만 비어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 오류가 아닙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지웠다. 계획적으로. CCTV는 단순한 기록 장치가 아닙니다. 접근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실 내부에서 혹은 전문적인 조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47분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사라져야 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노부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입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언론은 아직 해외 봉사 가능성을 떠들고 있었고 시민들은 눈물 흘리는 자식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실종이 아닙니다. 이건 내부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47분. 그 47분 안에 노부부의 운명이 결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밤 저는 세 자녀의 기자회견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차남 한도윤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재산 문제는 없었습니까? 로 바뀌는 순간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장남을 한 번 쳐다봤습니다. 아주 짧게.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들 이미 나눌 계산을 끝낸 사람들 같구나.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 47분 동안 1층 로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 시간을 지워야만 했는지. 다음 파트에서는 완벽해 보이던 세 사람의 알리바이가 하나씩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세 사람의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보통 거짓말은 어딘가 허술합니다. 말이 겹치거나 시간이 어긋나거나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세 남매는 마치 시험 준비를 해온 학생들처럼 정확했습니다. 4월 1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술이 있었습니다. 장남 한준석은 제게 수술 일정표를 내밀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박힌 문서, 간호사 서명, 마취과 의사 이름까지 또렷했습니다. 수술이 길어 휴대폰을 보지 못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차남 한도윤은 또 달랐습니다. 그날 오전 9시 서울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정치 후원회 관련 상담이었죠. 그는 고속열차 승차권과 면담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사진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악수하는 장면. 막내 한재민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 오사카 출장 중이었습니다. 계약 협의 건이 있었고 그날 밤에 귀국했습니다. 여권 사본, 출입국 기록, 항공권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도 흔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47분이 지워진 CCTV, 실종 전날 인출된 5천만 원, 그리고 이웃의 싸움 증언. 이 모든 걸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씩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먼저 장남 한준석. 병원 수술 기록을 전부 요청했습니다. 그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3건의 수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록상으론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술 환자 중 한 명의 차트를 보니 마취 시작 시간이 오전 8시 30분, 회복실 입실 시간이 오전 9시 10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수술이 40분 만에 끝난다? 저는 담당 간호사를 불러 물었습니다. 그날 수술 기억납니까?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원장님이 중간에 나갔다 오신 적은 있습니다. 나갔다고요? 네. 잠깐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고 40분 정도 비우셨습니다. 그 사이 마취과 선생님이 환자 상태만 봤고요. 제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40분 몇 시였습니까? 간호사는 기록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쯤이요. 바로 노부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시간대와 겹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남, 당신은 그 시간에 병원에만 있지 않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은 차남 한도윤. 그는 서울에서 면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진도 있었고 고속열차 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차권 발권 시간과 개찰 기록을 비교해 보니 이상한 점이 나왔습니다. 승차권은 발권됐지만 실제 개찰 기록이 없었습니다. 즉, 표는 샀지만 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면담 사진은 촬영 시간이 오전 11시로 찍혀 있었지만 메타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전날 오후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날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마치 그날 만난 것처럼 꾸민 겁니다. 저는 차남을 다시 불렀습니다. 고속열차 실제로 탔습니까? 그는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말했습니다. 아, 일정이 바뀌어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차량 통행 기록을 보죠.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막내 한재민. 그는 일본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출입국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공권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출국편은 정상 탑승, 귀국편은 환불 처리돼 있었습니다. 즉, 예정된 귀국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휴대폰 기지국 기록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3시, 막내의 휴대폰이 잡힌 위치는 부산 해운대가 아니라 해운대 외곽산업단지 인근이었습니다. 그 산업단지에는 오래전 폐쇄된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폐공장까지의 거리 노부부 아파트에서 차량으로 15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 출장 중이라던 사람이 왜 새벽 3시에 여기 있지? 저는 통신사 기록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새벽 2시 48분, 새벽 3시 2분, 새벽 3시 11분. 짧은 통화 3번. 상대는 장남 한준서. 그 시간 장남은 수술 준비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차남은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휴대폰이 그 새벽 시간대에 서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알리바이가 실은 서로 맞춰 만든 구조물이었던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결정적인 기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3시 20분. 막내의 휴대폰 위치가 폐공장 바로 옆에서 12분간 고정돼 있었습니다. 움직임 없음. 통화 없음. 그냥 정지. 그 12분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저는 현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폐공장은 오래전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창문, 잡초가 무성한 마당. 그 앞에 서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이곳은 누군가를 데려오기에 적당합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소리가
밖으로 새지 않는 구조. 저는 한 발 한 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엔 오래된 기름 자국, 벽에는 낡은 카펫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색이 이상하게 눈에 걸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여기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통신 분석팀이었습니다. 형사님 막내 휴대폰, 새벽 3시 이후 오전 5시까지 전원 꺼짐 상태입니다. 즉, 폐공장 인근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기고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 병원 수술, 정치 면담, 일본 출장. 겉으로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조작된 기록, 환불된 티켓, 위치가 어긋난 휴대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공장. 저는 그날 밤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리바이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는 것이다. 이제 저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47분 동안, 그리고 새벽 3시의 폐공장에서 무언가가 벌어졌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폐공장 안에서 발견된 단서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저는 그날 그 폐공장 바닥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 이 사건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새벽 3시, 막내 한재민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잡힌 그 장소. 해운대 외곽산업단지 안 15년 전에 문을 닫은 철강 부품 공장.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안쪽 공기는 눅눅했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깨진 유리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일부러 오지 않으면 올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숨기려 했다면 여기만큼 좋은 곳도 없겠지. 우리는 공장 내부와 주변 매립지를 동시에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금속 탐지기, 토양 채취, 배수로 확인. 하나도 빠짐없이. 그때였습니다. 감식반 직원이 바닥 한쪽에서 작은 섬유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님, 이거 좀 보시죠. 손바닥만 한 붉은색 섬유였습니다. 먼지와 기름에 뒤섞여 있었지만 색감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색 카펫 섬유.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장남 한준석의 가평 별장 거실. 며칠 전 참고인 조사차 들렀을 때 거실 바닥에 깔려있던 짙은 붉은색 수입 카펫.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같은 제품? 즉시 비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섬유 조각은 국과수로 보내졌고 별장에서 채취한 카펫 샘플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님, 섬유 성분 동일합니다. 폴리에스터와 나일론, 혼합 비율, 염색 코드까지 일치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폐공장에서 나온 카펫 섬유가 장남 별장의 카펫과 동일하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들, 별장과 이곳을 연결했구나. 하지만 아직은 결정적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섬유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묻어 옮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 내부를 더 깊이 수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철제 계단이 있었습니다. 물기가 가득 찬 배수로와 오래된 드럼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감식반이 루미놀 시약을 준비했습니다. 불을 끄고 바닥과 벽면에 시약을 뿌렸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파란 빛이 번졌습니다. 한쪽 구석 바닥, 그리고 벽면 일부. 루미놀 반응. 혈흔 가능성. 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 현미경 채취를 하고 토양 샘플을 봉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하 배수로 안쪽을 정리하던 감식반 직원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흙과 녹슨 철 조각 사이에 작은 하얀 조각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돌멩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본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뼈. 사람 뼈로 보이는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온 건가? 조심스럽게 채취했고 곧바로 법의학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섬유, 혈흔 반응, 뼈 조각. 퍼즐은 점점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언론에 아무것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직 가능성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과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님, 1차 감식 결과입니다. 제 손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뼈 조각 사람의 것으로 보입니다. 대퇴골 일부로 추정됩니다. 연령대는 60대 이상, 성별은 남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부부 중 남편 한기태 씨는 72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DNA 분석은요? 진행 중입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며칠. 그 며칠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장남 한준석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의 별장, 붉은 카펫, 그날 수술 중 40분의 공백, 그리고 폐공장 인근에서 잡힌 막내의 휴대폰. 이건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가 치밀하게 준비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DNA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날 밤 저는 수사 기록을 정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폐공장 연결 고리 확정. 하지만 확정적 증거는 아직 봉인 상태. 봉인.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실종 전날 한기태 씨가 이용하던 개인 금고. 아직 열지 못한 금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안에 답이 있을까? 폐공장의 밤은 끝났지만 진짜 밤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DNA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가족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열게 될 하나의 금고가 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저는 그날 봉인된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가 우리를 20년 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폐공장 수사가 한창이던 와중이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언론은 여전히 해외 봉사 가능성을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연락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해운대 제1상호저축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폐업 정리 중인데
한기태 씨 명의의 대여금고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대여금고요? 네. 자동이체로 보관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은행이 문 닫으면서 일괄 정리하다 확인됐답니다. 이상했습니다. 노부부가 실종된 이후에도 그들의 계좌에서 보관료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기태 씨는 뭔가를 남겨두고 갔다. 저는 즉시 법원 영장을 받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금고실은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고 철문은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관리 직원이 작은 열쇠를 제게 건넸습니다. 237번입니다. 금고 문에 열쇠를 꽂는 순간 손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붉은 천으로 감싼 물건 하나와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붉은 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방식의 구형 녹음기.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공증 도장이 찍힌 문서 뭉치. 맨 위에는 재산 신탁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인된 흰 봉투 하나.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지거나 의문사한다면 반드시 열어라. 글씨는 한기태 씨의 필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군요. 저는 우선 녹음기부터 확인했습니다. 감식팀이 지문을 채취했고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재생장치에 넣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익. 오래된 테이프 특유의 잡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약간 떨리는 음성. 준서가 도유나 재민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집에 없겠지. 수사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요즘 이상한 느낌이 든다. 내가 평생 번 돈이 내 자식들에게 독이 되는 건 아닐까? 목소리는 분명 한기태 씨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과거 인터뷰 영상과 비교했습니다. 톤, 발음, 억양. 일치했습니다. 나는 재산의 대부분을 신탁으로 넘기기로 했다. 그 사실을 너희 셋이 알게 된 이후 집안 분위기가 변했다. 녹음기 안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유언이 아니라 경고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준서가 내가 병원 확장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안다. 도윤아, 정치판은 돈이 많이 드는 거 나도 안다. 재민아, 내 사업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다. 세 사람의 이름을 또렷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내 목숨을 담보로 가져갈 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수사실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직설적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신탁 계약을 마쳤다. 내가 사라지면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상속은 보류된다. 저는 곧바로 신탁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계약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이 자연사 외 사유로 사망하거나 7년 이내 범죄 의혹이 발생할 경우 직계자녀에 대한 상속권은 자동 정지한다. 즉, 범죄가 드러나면 상속은 무효가 됩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데뷔하고 있었군요. 녹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기태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믿고 싶다. 하지만 만약 내가 틀렸다면 이 녹음이 진실을 밝히는 증거가 되길 바란다. 치익. 테이프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알리바이를 깨고 섬유를 분석하고 폐공장에서 뼈 조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남긴 직접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세 자녀의 이름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자필 편지도 확인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이 피보다 진하다는 걸 나는 끝내 믿고 싶지 않았다. 손글씨는 힘이 빠져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사팀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DNA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자녀들은 여전히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은 마지막 카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녹음이 공개되는 순간 세 사람 중 누군가는 먼저 무너질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녹음이 던진 파문 속에서 형제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그 테이프를 다시 재생하는 순간 이 집안의 균열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붉은 천에 쌓여있던 녹음기. 우리는 그 안의 파일을 디지털로 복원했고 잡음을 최대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이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는 한기태 씨의 독백이었지만 두 번째에는 다른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익. 낡은 테이프 특유의 잡음이 지나가고 곧바로 격앙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장남 한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남자 목소리. 기부가 아니라 거의 다 넘기는 거 아닙니까? 차남 한도윤. 숨 고르는 소리. 탁자 위를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한기태 씨의 낮고 단단한 음성. 내 돈이다. 내가 어디에 쓰든 그건 내 결정이다. 잠시 정적. 그 다음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확장 공사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발 빼면 저 망합니다. 장남의 목소리는 초조했습니다. 정치 시작하려면 기본 자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름 덕에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차남의 말은 계산적이었습니다. 그 사이 막내 한재민의 낮은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굳이 지금 하셔야 합니까? 몇 년 뒤에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한기태 씨의 말. 내가 늙었다. 지금 아니면 못한다. 저는 녹음기를 들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이건 재산을 둘러싼 직접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군요. 녹음은 더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셋 다 그 돈 필요합니다. 장남.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10%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차남. 재산이 밖으로 나가면 우리 손에 남는 게 뭡니까? 막내. 세 사람의 목소리는 겹치고
때로는 서로를 밀어내듯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의 싸움이, 이웃이 들었다던 그 언쟁이 바로 이 녹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대목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겹쳐 있었지만 분명히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한기태 씨의 낮은 목소리. 방법이라니. 그 짧은 문장 안에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협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파국은 예정돼 있었다. 녹음의 마지막 부분은 독백이었습니다. 아마도 자녀들이 떠난 뒤 한기태 씨가 혼자 녹음기를 켠 것으로 보였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나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다. 그 한 문장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한 말이 마음에 걸린다. 내가 사라지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종이를 넘기는 소리. 나는 조건부 상속 철회 조항을 추가했다. 범죄 혐의가 발생하면 상속은 자동으로 무효다. 저는 신탁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조항은 명확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정상적 사망 또는 형사사건과 연관될 경우 직계자녀의 상속권은 즉시 철회되며 전 재산은 공익 신탁으로 귀속한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이건 자식들을 시험하는 장치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기태 씨는 이미 자식들을 의심하고 있었다. 녹음의 마지막 문장. 나는 내 자식들을 믿고 싶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다. 치익. 테이프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녹음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이건 갈등의 증거이자 동기의 증거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남긴 예감입니다. 이제 퍼즐은 거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 협박성 발언, 폐공장의 흔적, 그리고 조건부 상속 철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이 사건이 살인으로 확정된다면 세 자녀는 단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돈을 지키려 했지만 그 돈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덫이 되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먼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제 예상은 곧 현실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세 남매 중 한 사람이 먼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막내의 눈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0년 넘게 유지되던 침묵도 함께 깨졌습니다. 붉은 금고의 녹음 파일은 아직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 남매를 각각 따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로를 보지 못하게,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먼저 막내 한재민이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계산적인 표정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녹음 파일 일부를 틀었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다.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민 씨, 그날 폐공장 근처에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잠시 침묵.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균열이 간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형이 먼저 밀쳤습니다. 조사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를 밀쳤습니까? 아버지를.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별장 거실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경찰 부르겠다고 하셨고 형이 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겁주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 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저는 곧바로 차남 한도윤을 불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장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형이 먼저 목을 밀쳤다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과장입니다. 과장입니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발적 사고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흥분하셨고 형이 밀쳤는데 균형을 잃으셨습니다. 목을 조른 게 아니라 밀친 겁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부러 침묵을 길게 끌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둘의 말이 벌써 다르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었다?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없었고 형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끝내 장남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장남 한준석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줘도, 막내의 진술을 전해도, 차남의 말을 보여줘도. 그는 단호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막내가 형이 먼저 목을 밀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재민이는 겁이 많습니다. 책임을 못 집니다. 차남은 우발적 사고였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정치하려는 사람입니다. 유리한 쪽으로 말할 겁니다.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다. 아직 인정하지 않을 뿐. 형제 사이의 균열은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막내는 형이 주도했다고 했고, 차남은 형이 먼저 밀쳤지만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장남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유지된 공모의 균형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그날 밤 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계좌 잔액을 보는 순간 이 모든 비극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붉은 금고에서 나온 신탁계약서. 처음에는 조건부 상속 철회 조항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충격적인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별첨 목록의 자산은 해외 공익신탁 계좌로 이전 완료. 저는 별첨 목록을 펼쳤습니다. 해운대 상가 건물 지분 60%, 경남 외곽 토지 3필지, 해외 채권형 펀드 계좌,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일부. 총액을 계산해 보니 전체 자산의 70%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이전 완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탐낸 돈은 이미 손을 떠났구나. 우리는 해외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확인 결과 한기태 씨는 실종 2주 전 싱가포르 소재 공익신탁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익자는 부산 청소년 자립 지원재단, 신탁관리자는 해외 법무법인.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직계자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한다. 즉, 자녀가 반대하든 말든 이미 법적으로 넘어간 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자녀들이 알았을까요? 우리는 장남의 이메일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실종 나흘 전 한 통의 이메일. 제목 해외 신탁 관련 문의. 보낸 사람 장남 한준서. 받는 사람 차남 한도윤, 막내 한재민. 내용은 짧았습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대규모 해외 이체 확인. 변호사 통해 알아볼 것. 그 메일을 본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구나. 막내의 휴대폰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이거 다 넘어가면 우리 목 거의 없음. 지금 막지 않으면 끝이다. 차남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장남의 답장. 설득 안 되면 다른 방법 생각해야 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건 공포였습니다. 자신들이 누릴 것이라 믿어왔던 120억이 순식간에 3,040억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 병원 확장 공사, 정치자금, 시행사 계약금. 이미 빚과 약속이 얽혀있는 상태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궁지에 몰려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막내가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형이 그날 별장에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넘어갔다고. 우리가 받을 게 거의 없다고. 그래서요. 형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소시키지 않으면 우리 다 끝난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별장. 아버지는 이미 신탁 이전을 마친 상태였고 자녀들은 그 사실을 확인한 직후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설득은 압박으로 바뀌고 압박은 위협으로 변했을 겁니다. 차남은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류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아버지가 고집을 꺾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은 무섭도록 솔직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집을 꺾으면, 즉 돈을 돌려놓으면 그날 밤의 모든 갈등은 없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기태 씨는 녹음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늙었다. 지금 아니면 못한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녀들이 쌓아올린 분노와 공포가 폭발했을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계획과 우발의 경계선에서 터진 사건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이 이미 빠져나갔다는 사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 그 패닉이 사건을 걷잡을 수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짜 동기 잃어버린 돈에 대한 공포. 그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러니한 건 그들이 만약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았다면 조건부 상속 철회 조항은 발동되지 않았을 겁니다. 즉, 일부라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 사건이 범죄로 확정되는 순간 그들이 받을 돈은 0이 됩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을 지키려다 전부를 잃는다. 이제 남은 건 법정입니다. 증거는 쌓였고 동기는 분명해졌고 형제는 서로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날 법정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사건이 더 이상 가족의 비밀이 아니라 국가가 심판하는 범죄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수년간 묻혀있던 의혹, 폐공장의 밤, 붉은 금고, 녹음 속 경고, 해외 신탁. 이제 그 모든 것이 공개되는 자리였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취재진이 빼곡했고 세 남매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한 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검사는 먼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준서가 도유나 재미나 법정 안에 울려 퍼진 한기태 씨의 음성. 방청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다. 그 한 문장이 울리는 순간 세 남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이어 DNA 감정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폐공장 지하 배수로에서 발견된 뼈 조각. 감정 결과 한기태 씨의 친자 확인률 99.999%. 그리고 루미놀 반응 분석 결과 현장에서 검출된 혈흔과 동일 인물로 추정. 막내의 휴대폰 위치 기록도 공개됐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3시, 폐공장 인근 12분 정지. 그 시간대 장남과의 통화 기록. 차남의 고속열차 승차권 미사용 기록. 환불된 항공권. 금융 기록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종 전 대규모 해외 신탁 이전. 자녀들의 메신저 대화. 지금 막지 않으면 끝이다. 법정은 더 이상 추측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았다. 변호인단은 우발적 사고를 주장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으며 피고인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차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도는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돌이었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은 끝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증인 신문, 감정인 진술, 현장 사진 공개. 그리고 선고일. 법정 안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직계자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지위에 있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존속살인.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 가중처벌 대상. 재판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피는 면죄부가 아니다. 그 문장은 법정 안을 가로질러 방청석까지 꽂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다. 오히려 그 책임은 더 무겁다. 장남 한준석 무기징역, 차남 한도윤 징역 25년, 막내 한재민 징역 18년.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막내는 주저앉듯 울었습니다. 차남은 입술을 깨물었고 장남은 끝내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은 남지 않았고 가족도 남지 않았다. 법정 밖으로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기태 씨가 남긴 녹음. 나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다. 그 대비는 결국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한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돈이 신뢰를 갉아먹고 의심이 공포로 바뀌고 공포가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누군가 한 발 물러섰다면, 혹은 한기태 씨가 신탁을 미뤘다면, 이 가족은 다른 결말을 맞았을까요?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 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판결이 확정된 날 통장에 찍힌 120억이라는 숫자를 보면서도 이상하게 아무런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한기태 씨의 조건부 상속 철회 조항은 자동 발동되었습니다. 해외 공익 신탁에 이전되어 있던 자산과 국내 자녀 재산이 모두 합쳐져 총 120억 원. 그 전액이 부산 청소년 자립 지원 재단 설립 기금으로 귀속되었습니다. 몇 달 뒤 작은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한기태 정명숙 자립재단. 부부의 이름이 함께 새겨졌습니다. 행사장에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초청됐고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선택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결국 다른 아이들의 삶을 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이 지키려 했던 돈은 그들 손에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장남 한준석 무기징역 확정, 차남 한도윤 25년형 확정, 막내 한재민 18년형 확정. 항소와 상고가 이어졌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수감 이후 세 사람은 서로 면회조차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한때는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던 형제들. 이제는 철문과 철창 사이에서 각자의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언제 무너졌을까? 아버지가 신탁을 결정하던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이전 돈이 사랑보다 먼저가 되었던 그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기태 씨의 마지막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나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다. 그 대비는 결국 진실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했던 그 말도 떠올랐습니다. 피는 면죄부가 아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범죄를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120억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건 돈이 아니라 한 가지 질문입니다. 돈은 도대체 어디까지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저는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붉은 금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